다시 읽겠습니다. 앞에서 저는 이천준 선생님의 장편 소설 당신들 전국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천준 선생님 스스로도 일본인 독자인 제가 이 작품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에는 그리 의심이나 신기함을 느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작가 자신은 그게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그 작품은 겉에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일 간의 역사인식 문제, 특히 일본 측이 흔히 보이는 자세의 문제도 은근히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크게는 일지가 세운 소록도 경원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랬었고, 작게는 그 작품이 선의의 독재자들이 흔히 가지는 흑연인 의식을 맹렬하게 비판했다는 점 역시 그랬습니다. 지배자나 권력자들이 흔히 가지는 그러한 의식 때문에 지배자, 피지배자는 결코 운명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천준 선생님의 결론이나 메시지였습니다. 그 흑연인 의식이랑 그 전주국 국민이 일본인들이 지금도 흔히 빠지기 쉬운 의식 선택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인이나 일본인이 아니었으면 이 작품, 즉 당신들의 전국은 독재를 야유하고 풍자한 작품, 단지 뛰어난 알레고리였을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일본 독자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다른 의식을 심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그 흑연인 의식, 시해의식이라고 해도 될까요? 를 자각하게 하는 데서 오는 방송의 감각입니다. 이 작품은 아직 일본어로 번역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앞으로 라기보다 7, 8년 전에 이천준 선생님이랑 헤어질 때 내가 번역하겠다고 해놓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에 있는 선생님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많은 일본 독자들이 이 작품을 보게 된다면 그러한 방송의식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작품은 여기서 아주 절묘한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의 대상이 단지 일본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 사회에게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일본인에게 일반적인 속죄의식 아니면 일반적으로 속죄의식 아니면 반성을 갖기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이 작품은 이분법적인 사고의 단순화를 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인 저에게는 그만큼 그러니까 한국인 대 일본인이라는 단순 구조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환기시켜준다는 의미에서 더더욱 문제가 복잡하고 심각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는 일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속죄의식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나라일 것입니다. 망언을 반복하는 존재자가 줄줄 나타나는가 하면 요즘도 계속해서 팔리고 있는 갱강론, 흉악론이라는 만화 내지는 비슷한 관련 서적에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역사 왜곡이 일본의 교육 현장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가해지고 있습니다. 가령 자학사관에 사로잡힌 예컨대 일본은 나쁜 짓을 했다라는 것을 우익 사람들은 그것이 자학사관이다 그렇게 그러죠. 그 자학사관에 사로잡힌 일본인 교사가 한일 합방의 부당성을 교실에서 가르치면 그 만화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어떤 일본 학생이 합방에 협력적인 한국인도 있었다라고 지적하는 식입니다. 그때 지적하는 학생들의 눈동자는 기원자처럼 빛나고 있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얼굴에는 마치 안마의 그것처럼 그늘이 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 만화는 소름 끼칠 정도로 이상하게 그려진 것으로 진부하기 짝이 없는데 이게 생각보다 독자가 많고 더군다나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제 학생들 중에서도 애독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의식을 시정하는 게 저의 대학 교수로서의 일상 업무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유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일본에서 한국 문학을 번역 소개해왔던 사람들은 특히 그 중에는 지금 옆방에서 발표하고 계시는 안우식 선생님의 격보로서 한국 문학 번역 소개를 많이 해오셨던 분이면은 격보의 그 번역자, 연구자가 있고 일본인 연구자, 번역자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일본인 연구자나 아니면 그 한국어 학습자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어느 쪽이라면은 그런 속죄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위의 만화에서 말한다면 교사 쪽 입장에 서는 사람들이었죠. 여기서 저는 작가 임열 씨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혼의 일본어판 선문에서 지적한 점들이 생각이 납니다. 임열 씨는 거기서 자신의 작품을 번역하고 싶다는 제의는 여러 번 받아왔는데 일본 측에서 그때마다 만선인 것은 일본인 독자들이 한국 문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몇 년 전 나는 일본의 모 유력신문 문학의 기자의 인터뷰를 받은 적이 있다. 그때 1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그 기자가 알고 있는 한국 문학자는 한 사람의 시인과 한 사람의 소설가가 전부였다. 그것도 문학 자체로서가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유명해진 시인과 소설가였다. 틀림없이 그들은 우리 문학사가 기억해야 할 시인과 작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한국 문학의 대표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시인과 소설가가 누구인지도 그리고 이 지적을 한 사람이 작가 임은을 씌웠다는 것도 둘 다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문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유학하기 전에 이 글을 읽었을 때 사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유학을 가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의 무게를 더더욱 느끼게 됐습니다. 바꿔서 말한다면 유학 가기 전에 저는 위의 인형문의 저자를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는 저를 발견하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란 한국 문학의 다양한 모습을 알게 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일본 측의 문제를 제기해 볼까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신민지적 죄의식, 코로니얼 길트 때문일 것입니다. 그 신민지 전죽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가지는 죄의식, 석죄의식이 바로 코로니얼 길트입니다.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죄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국민으로서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석죄의식을 가지는 것은 윤리적으로 선한 입장이고 아주 좋은 일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가르는 원인이 좀처럼 풀리지 않은 상태가 몇십 년이나 계속되면은 다른 점에서 그리 좋지 않은 양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코로니얼 길트가 강화되면서 무조건 미안하다라는 입장만 고수하게 된다면 하여튼 당신이 왜 그렇게 늘 미안해하는가? 라는 질문이 한국 분들 중에서도 나와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기는커녕 그런 질문자를 의식 대상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오는 한국 사람을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시민적 기제가 작동되기도 합니다. 물론 청산되지 않은 전체적 문제를 망각하는 것 역시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무조건 미안해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무조건 미안해하는 것 역시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제 주변에 몇 사람 계십니다. 실제로 던너들 중에서도. 상대방 눈에 이 사람이 나라는 개인을 안 보고 있다는 거 비치겠죠. 코로니얼 길트는 만만치 않습니다. 평상시 인간관계에서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한번 이 늪에 빠지게 되면 쉽게 헤어나갈 수는 없게 됩니다. 무조건 미안해하는 태도는 무조건 감사하는 태도와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서 전체적인 힘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 되기는커녕 어떤 경우에는 해를 끼치기까지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태도가 가장 문제인 것은 한마디로 거기에 의사소통이나 의견 교환의 길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소통의 길이 막히는 상태에서 문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심리적 규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답하기는 그리 쉽진 않습니다. 자신 속에서도 미안해하는 나와 내 자신 속에서도 미안해하는 나와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또 한 사람의 내가 있습니다. 제 개인으로서는 이 두 가지의 나와 서로 대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국 문학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균형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의 전국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시선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만 적어도 이러한 문화 작품을 제대로 바라보는 태도도 생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포함해서 콜로니얼 길트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야기에 치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대론적인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한 예를 들자면 신주쿠 기노쿠니와 서점에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제가 한국에 유학하기 전 제가 한국 유학을 94년부터 2005년까지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 문학이라고 소가 위에 달려 있는 그 소가는 한 소가의 한 단뿐이었습니다. 그게 한국 문학의 책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 1, 2년 전이지만은 오랜만에 같은 소가 앞에 서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한국 문학의 소가가 한 소가의 한 단이 아니라 소가가 두 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싶어서 그 소가의 가소, 거기에 꽂혀 있는 책들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한류 드라마에 관한 사진집이나 관련 서적들이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협의의 한국 문학은 역시 한 소가의 한 단 내지는 두 단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한국 문학을 한다는 학생들보다 드라마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다는 학생이 훨씬 많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미 어머니와 함께 겨울연가나 대장금 등 대표적인 한류 드라마는 다 봤고, 사실은 어머니가 열심히 보고 그것이 그 딸이나 아들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딸이나 아들들이 조금씩 대학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봤고 DVD도 하나도 빠짐없이 집에 다 있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집에 다 있다는 게 대장금 DVD가 아니라 가령 박경희 선생님의 토지였다면 해외에서의 한국 문화 연구와 교육의 전망이 더 그리 어둡지만은 않겠죠. 하긴 토지도 일본어 완역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박경희 선생님도 지난번에 타계하셨습니다. 중간까지 번역하신 것도 역시 그 옆방에서 발표하고 계시는 안우식 선생님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문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분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90년대 후반 이후의 작품을 학생들에게 감상하게 하려면 소설보다 영화가 훨씬 편하다고 합니다. 영화는 시나 소설처럼 1년에 문학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나 콜로니얼 길트의 문제는 그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저면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앞으로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문학의 외국어 번역 중 가장 많이 번역된 것은 저는 아마 일본어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문으로 된 것을 제외하더라도 한국의 국문 문학이 일본어 처음으로 번역된 것은 1882년에 나카라이 토스라는 사람이 아사히신문에서 번역 연재한 춘현전이 처음일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관스 무정도 이것은 별로 안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관스 무정은 최근에 일본의 평공사라는 출판사에서 하타노 세스코 선생님이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 해설에도 밝히고 있습니다만 하타노 선생님은 1920년대 후반에 비교적으로 읽기 쉬운 일본어로 번역한 한국 사람도 있었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저는 읽어봤으면 아주 재미있고 아주 좋은 일본어였습니다. 그 이후 1930년대 후반에도 여러 가지로 전체적인 사정은 있었겠습니다만은 춘홍 이광수의 작품은 단편집도 포함해서 한 서너 권 더 번역되기도 합니다. 춘홍의 작품이 번역된 1930년대 말부터 1940년대 전반에는 다른 한국 작가의 작품들도 많이 번역되었고 그 중에 일부 작가들은 번이든 타이든 지간에 일어로 찬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 읽겠습니다. 1945년 이후에는 이기영, 한소랴 등 주로 월급 작가들의 작품들이 일어로 많이 번역되기도 했고 이게 뭐냐면은 한국을 알리는 문화운동을 주동한 분들이 주로 조촌령 계통 문화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기현 한소랴 작품들이 번역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한일 국교 전상화 1965년입니다만은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작가의 작품들도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현대문화뿐만 아니라 고전